퇴근 시간. 윤진 씨가 발걸음을 재촉하며 서둘러 집으로 향합니다. 오매불망 온종일 그녀만을 기다리고 있는 사람이 있기 때문이죠. 나 회사 갔다 왔어. 회사 갔다 왔어. 잠시 쉴 틈도 없이 할머니 식사부터 챙기는 윤진 씨. 치매를 앓고 있는 할머니는 꼬리뼈 골절상을 입은 후 침대 생활을 하고 있습니다. 할머니를 돌보는 일은 온전히 윤진 씨의 몫인데요. 그나마 지금은 낮 시간에 요양보호사의 도움을 받아 숨통이 트인 편입니다. 배 안 고파? 배 안 고파? 가만히 계속 앉아 계시니까 막 엄청 허기지거나 이런 건 잘 못 느끼시긴 하세요. 인지기능도 점차 나빠져 이젠 스스로 생활하는 일이 불가능해졌습니다. 골절 수술 이후 24시간 돌볼 수 없는 가족들은 요양병원에서 할머니를 모셨는데요. 하지만 시간이 갈수록 할머니의 모습은 변해갔고 윤진 씨는 가만히 있을 수 없었습니다. 계시는 내내 이제 통화를 할 때마다 집에 좀 데려가 달라고 뭐 하시고, 이제 할머니가 계속 누워만 계시는 것 같고 그냥 약만 주고 살려만 놓는다는 느낌이 너무 강해가지고, 그래서 할머니 데려오게 됐어요. 저는 집에서 그냥 1, 2년 조금 더 행복하게 사는 게 더 낫겠다 이런 생각을 많이 했거든요. 그런 무의미한 삶은 할머니도 원하지 않을 것 같아요. 집에 있는 게 좋아? 병원 싫어? 왜? 왜 싫어? 병원 가서 병이 됐어. 일찍 세상을 떠난 어머니를 대신해 사랑으로 자신을 돌봐준 할머니였습니다. 늘 아낌없이 베풀고 품어주셨던 할머니를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보살펴드리고 싶었습니다. 영진이, 이거는? 너 아니야. 이거는? 이거는? 하지만 언제 끝날지 알 수 없는 간병 생활에 과연 집에서의 편안한 죽음이 가능한 것인지 윤진 씨도 아직 확신이 서질 않습니다. 얼마나 버틸 수 있을까? 그냥 하루, 지금은? 지금은 그냥 하루하루 버티고 있어. 그냥 싸우고 있어요. 언제까지 나를 포기해야 되는지 하고, 이제 내가 사랑하는 가족이 그렇게 사람답지 않은 삶을 사는 것과 내가 많은 내 꿈? 시간? 하고 싶은 것들, 그 많은 것들을 다 포기하는 거랑 이 줄다리기를 계속 하면서 그냥 맨날 지내는 것 같아요. 죽음이라는 삶의 마침표를 제대로 준비하지 못하고 있는 현실. 이것은 윤진 씨와 할머니만의 문제일까요? 참 다정한 남편이자 좋은 아빠였습니다. 5년 전 파킨슨 진단을 받은 김승근 씨는 상태가 급속도로 악화되면서 온몸이 굳는 말기 증상이 나타났습니다. 아내는 임종이 다가온 남편을 요양원에서 오히려 집으로 데리고 왔습니다. 아픈가? 배가 아픈가? 치매가 함께 진행되면서 의사소통도 불가능한 남편. 지금 무엇이 불편한지, 어떤 기분인지
아내는 느낌으로 읽습니다. 하루에도 수십 차례 마사지를 하며 아내는 지극정성으로 돌보는 중입니다. 아빠, 오늘 날씨가 엄청 더웠는데 소나기가 굉장히 많이 왔어. 소나기 치고는 비가 많이 왔어. 그래서 좀 밖에가 선선할 것 같아. 소소한 일상의 이야기를 나누며 아내는 후회 없는 하루하루를 보내려 합니다. 우리 가족이 아빠한테 많은 사랑을 주고 있잖아. 응? 이게 편안하게, 응? 잘 지내자. 응? 지금 편안한데? 가족을 위해 앞만 보며 달려온 남편의 마지막 길이 고통스럽지 않기만을 바랄 뿐입니다. 이 세상에 한번 태어나서 마음껏 누리지도 못하고 젊어서는 가족을 이끌기 위해서 많은 고생했잖아요. 열심히 생활했고, 그리고 저한테는 좋은 남편, 애들한테는 좋은 아빠였어요. 굉장히 착실한 아빠고 남편이고, 그래서 더 해주고 싶어요. 제가 힘이 들어도 아빠가 생명을 다 마지막까지 할 수 있을 때까지는 해주고 싶은 마음이에요. 애들도 그 맘이고. 24시간 가족들이 교대하며 돌보고 있는 상황인데요. 집에서 임종기 환자를 돌본다는 것은 가족들의 희생이 요구될 수밖에 없습니다. 용기 있게 시작한 일이었지만 이 선택이 옳은 것인지 가족들은 큰 현실의 벽에 부딪혀 좌절을 겪기도 했습니다. 복도에 우리가 침대카 놓고 복도에 있어요. 그러면 아빠가 소리를 막 해요. 그러면 그 진료온 환자들이 저런 환자를 왜 이런 데로 데리고 왔냐, 굉장히 항의를 많이 할 때도 있어요. 하지만 내가 항상 아쉽고 내가 항상 남한테 이양 폐를 끼치는 거잖아요. 어쨌든 간에. 그래서 내가 미안하다. 하지만 환자가 지금 들어갈 데가 없다고 항상 양해를 구하지요. 가면 그 복도에서 저하고 딸내미하고 가서 큰 수건을 갖고 가서 이렇게 해놓고 기저귀 갈고 다 하지요. 거기서. 눈도 떴어. 힘들지만 매일 가까이에서 사랑을 표현하고 돌볼 수 있어 행복하다는 가족들. 그럼 이렇게 집에서 임종을 맞이하는 이들은 얼마나 될까요? 한 설문조사에 의하면 노인들이 가장 선호하는 임종 장소로 자택을 꼽았는데요. 하지만 안타깝게도 사망자 3명 중 1명은 노인 요양병원에서 사망하는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왜 이런 현상이 벌어진 걸까요? 병원에서의 죽음은 과연 행복한 것일까요? 기능에 대한 기술이 많이 발전해서 숨을 안 쉬면 인공호흡기를 달면 되고 소변이 안 나오면 혈액 투석을 하면 되고 등등등등. 예. 그러다 보니까 이제 인체를 기계처럼 분해해서 생각할 수가 있게 됐고 인위적으로 그 생명을 연장시켜다 보니까 회생 가능성이 없는 병까지도 그 연장선상에서 생각하다 보니까 이제 혼란에 빠진 겁니다. 어디까지 해야 되는지. 그 부모님이 집에서 편찮으신데 그냥 돌아가실 분 돌아가신다고 그냥 내버려 두면 손가락질을 하는 거죠. 그러니까 이제 그게 사회에서는 두려운 거죠. 상급병원에 와서 여러 가지 검사를 하면 또 흠잡을 것이 문제가 수없이 나오고요. 이 문제들 다 치료할 수 없는 것, 치료할 필요 없는 것들임에도 불구하고 다 치료라는 명목으로 개입을 하게 되고, 그래서 이제 죽음을 다 파편화해서 진단명을 붙이고 치료를 해야 하는 병으로 만들고 인수분해하는 그런 것이 이제 현대 의료의 한 모습이죠. 자꾸 요양기관에서 응급병상을 가지고 있는 상급병원으로, 상급병원에서는 다시 또 3차 병원으로 환자를 이렇게 이송시키게 됩니다. 그 결국의 끝은 가능성을 다 시험해보고 난 뒤에야 죽음에 이르를 수 있다는 결론이 존재하게 되고요. 그 끝은 결국에는 3차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이 됩니다. 호스피스 완화 의료 전문가인 박중철 교수팀이 가정 방문을 왔습니다.
안녕하세요. 환자는 4년 전 전립선암 진단을 받고 암세포가 간과 뼈로 전이된 상태입니다. 최근엔 육창까지 생겼는데요. 없으니까 집에서 이제 계시면서 어르신 거의 안 움직이시면. 그렇죠. 잘 지내셨어요? 아침에 식사 뭐 하셨어요? 아침 뭐 드셨어요? 기억나요? 자, 옆에 한번 볼까요? 옆에 누굴까요? 치매로 의식도 희미합니다. 옆에 누구예요? 나 누구야 나? 누구? 아, 김영옥. 이름을 잘 네. 기억을 잘 못하시더라고. 본인 이름 그래도 아시는. 그렇게요. 혜원 씨는 연명 의료 대신 집에서 아버지의 임종을 차분히 준비하고 있습니다. 일단 숨소리는 깨끗하시고요. 네. 기침을 할 수 있다는 거는 그래도 힘이 네. 남아있다는 네. 거여서 좋은 것 같아요. 다만 이제 점점 힘이 빠질 거여서 네. 거기에 대해서는 마음의 준비 같은 것도 조금 하고 계셔야 돼요. 이렇게. 아버진 호스피스 전문 의료팀의 도움으로 무리한 항암 치료 대신 통증을 조절하며 가족과 마지막 시간을 보내고 있는 중입니다. 밀려서 좀 아프신가 봐. 무리한 항암 치료로 인한 고통 대신 집에서의 임종 돌봄을 선택한 겁니다. 항암을 한다고 해서 이제 뭐 수명이 늘어난다고 기대 수명이 이제 늘어난다거나 그런 것도 아니었고 약간 항암을 하게 되면 뭐 장기나 이런 그런 것도 이제 쉽게 약해질 수 있고 막 근데 그런 거 없이 좀 하고 싶었어요. 아빠가 좀 사시는 동안 그동안 고생 많이 하셔서 그냥 그런 거 없이 좀 지내셨으면 하는 마음이고 지금도 근데 안 한 거에 대해서는 되게 만족해요. 혜원 씨의 이런 결정은 가정 호스피스 제도가 있어 가능했습니다. 의사, 간호사, 사회복지사 등이 한 팀이 되어 방문 돌봄 서비스를 제공해주기 때문입니다. 주위에서 이제 사람들이 다 뭐 병원 요양병원으로 가야지 애들도 키우는 것도 육아도 너무 힘든데 어떻게 그걸 병행을 하냐 남편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애들한테 미안하지도 않냐 아이들은 남편은 앞으로 함께 할 시간이 더 많고 물론 지금 이 시간은 다시 오지 않지만 앞으로 내가 더 잘하면 되겠지 앞으로 이제 함께 더 해나갈 시간이 많은데 아빠한테는 주어진 시간이 얼마 되지 않은데 그 주어진 시간을 그렇게 보내드리고 싶지 않았어요. 가족들과 사이가 한 사람이 가장 익숙한 곳에서 삶을 잘 마무리할 수 있도록 충분한 지원과 그리고 많은 프로그램적인 서비스가 제공돼야 되는데 사실 그게 굉장히 취약하죠. 의료진과 보호자 모두 병원에서 마지막 시기를 보내는 것에 비관적인 시선을 보내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2000년대 초반 급속도로 증가하기 시작한 요양기관들. 2019년 기준 등록된 요양병원만 전국 1,577개가 넘습니다. 병상수만 30만 개. 15년 사이 10배나 증가한 겁니다. 그런데 요양기관에서의 임종 과정은 우리가 상상하는 편안한 죽음과는 거리가 먼 것이 사실입니다. 임종의 순간이 되면 당연한 듯 노인들은 요양병원에서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내보내지고 이후 다시 요양병원으로 보내지는 연명의 셔틀버스에 오르기 때문입니다. 그 상태가 되면 이미 여러 가지 지병들이 있고 몸이 쇠약한 상태라서 요양병원에 가신 다음에도 다양한 또 문제들이 생기거든요. 그런데 요양병원에서는 이분이 여기서 돌아가시면 안 되는 거예요. 빨리 이 위기를 모면을 해야 하니까 그러면 이제 상급종합병원으로 옮겨가게 되죠, 환자가. 그래서 폐렴이면 폐렴, 감염이면 감염 이런 것들을 상급종합병원에서 치료를 하고 치료가 돼서 또 위기가 넘어가면 다시 요양병원으로 오십니다. 그런데 이런 문제가 한 번으로 끝나지 않아요. 다음에는 또 다른 문제가 생겨서 또다시 상급종합병원으로 가고 또다시 치료가 되면 요양병원으로 오시고 이게 반복이 계속 되는 겁니다. 마치 셔틀버스처럼 요양병원과 상급종합병원을 왔다 갔다 하면서 삶을 마치는 그런
현상이라고 오래전부터 연명 셔틀이라고 불러왔습니다. 노인분들은 기본이 2주, 3주, 심하면 뭐 한 달 반까지 항생제 치료를 하는데 이렇게 해서 겨우겨우 치료를 해서 퇴원했는데 채 한 달도 못 돼서 또 폐렴이 재발하면서 또 오시고 이게 계속 반복돼. 그 주기도 굉장히 짧은 주기로 반복되면 이분은 폐렴이 문제가 아니라 이제 자연사를 하시는 그 과정 중에 폐렴이 그냥 생기는 거거든요. 우리가 엑스레이를 안 찍어서 그렇지 돌아가시는 분들 모든 사람을 엑스레이를 찍는다면 엑스레이가 다 비정상으로 나와요. 지금 저희가 악순환의 고리에 빠졌다라고 보는 게 요양시설에 계시다가 조금 악화되면 대학병원 와서 치료받고 또 호전이 되면 요양시설로 가고 요양시설에 계시다가 다시 또 대학병원에 오고 계속적으로 이렇게 반복적인 패턴을 이루게 됩니다. 근데 이제 그러한 삶이 실제로 환자분에게 정상적인 삶인 것인가? 우리가 그냥 생명만 연장하는 것이 실제로 그 환자 당사자에게 하는 게 옳은 것인가에 대한 고민을 항상 합니다. 그럼 요양시설에서 응급실로 보내진 환자들의 연명 의료는 어떤 것일까요? 다시 건강을 회복할 수 있을까요? 연명 의료는 총 7가지로 인공호흡기와 항암제, 심폐소생술과 수혈, 혈액투석과 에크모 등이 있습니다. 그런데 죽어가는 생명을 다시 살리기 위해 시행되는 이런 연명 치료엔 우리가 미처 몰랐던 상상 이상의 잔혹함이 숨어 있습니다. 중환자실에서 20년간 근무했던 김형숙 교수는 임종기 연명 의료 시 발생하는 여러 문제와 존엄한 죽음에 대해 고민해 왔습니다. 요게 효두경이라는 건데 목 안에 보면 기도랑 식도가 나란히 있어요. 그래서 이 튜브를 기도가 안 들어가고 식도로 안 들어가고 기도로 들어가는 걸 확인하기 위해서는 기도 삽관을 할 때 의사가 이렇게 하고서 이 불빛을 통해서 목 구멍 안에 구조를 보면서 넣어야 되는 거거든요. 그래서 이거를 이 입안에 넣다 보면 환자분이 이제 의식이 있거나 무의식 중에 목 안에 이런 쇳덩이가 들어와서 자극을 하는 거니까 굉장히 발버둥 치거나 이러는 과정에서 저희는 이제 이렇게 아랫니가 몇 개 빠지거나 부러지거나 뭐 이런 상황을 보면서 이 처치 자체도 굉장히 고통스럽구나 이렇게 생각을 하게 되거든요. 기도 삽관 시 입을 다물지 못하도록 굵은 인공 기도관을 밀어넣는데 이 과정에서 턱이 빠지기도 하고 기관지 속 분비물을 배출시키는 목적으로 기관 절개를 시행하기도 합니다. 삽입된 장체들이 고통스러워 무의식 중에 빼내기도 하는데요. 이때 사지를 움직이지 못하도록 억제대로 묶습니다. 또 약 60cm의 긴 콧줄을 넣어 영양을 공급하고 소변줄을 꽂아 배뇨를 하도록 합니다. 이런 고통스러운 처치 과정을 견디기 위해 수면제와 근육이완제, 강심제 등을 투여합니다. 또 혈관 수축제를 사용하면 손발에 피가 돌지 않아 괴사까지 발생합니다. 주사량과 종류가 많아지면 심장 근처에 중심 정맥관을 뚫어 처치합니다. 혈액투석 시엔 피가 굳지 않도록 항응고제를 투여하고 심폐소생술 시 갈비뼈가 골절되기도 합니다. 또 심장 충격기를 사용하기도 하는데 최후엔 에크모란 기계를 통해 기능이 저하된 심장과 폐를 움직이도록 합니다. 지금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선 이런 수많은 과정을 거친 연명 의료가 이루어지고 있습니다. 연명의료 그 자체가 환자분이 어떤 고통을 당하는 건지 당신이라고 하면 이런 고통을 당해도 되겠는지 이런 생각을 좀 해봐야 될 것 같고요. 많은 경우에 동의서 작성하고 동의서 작성할 때 설명 분명히 들었는데 막상 그게 환자분한테 이제 처치가 이루어진 상태를 보면 쇼크 받고 이런 경우들이 참 많거든요. 그래서 부모님 돌아가신 다음에도 그 마지막 모습을 잊지 못해서 내 삶이 무너졌다 이런 분들을 제가 생각보다 많이 만났어요. 중환자실은 생존할 수 있는 환자가 오셔서 치료를 잘 받아서
후유증을 최소화한 채로 생존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중환자실인데 지금 우리나라에서 이제 소위 가족들이 치료를 해주세요라고 가족들이 요청하면 환자를 받게 되거든요. 우리가 최선을 다한다. 그 최선이 어떤 것이 최선인가에 대해서 고민을 해야 되는 겁니다. 그래서 중환자실은 사망하기 직전에 거쳐가는 정거장으로 운영되어서는 안 된다라고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응급실과 중환자실로 이송된 임종기 환자들은 매뉴얼에 따라 생명 연장을 위한 처치를 자동적으로 받게 됩니다. 육체적 고통도 따르지만 낯설고 극단적인 환경에 선망 증상을 겪거나 두려움을 느끼게 됩니다. 곁에 누워있는 중환자들을 보며 두려움은 더 커지게 되는데요. 퇴원 후에도 정신장애를 겪게 됩니다. 그럼에도 연명 의료를 하는 이유는 무엇 때문일까요? 의료라는 것은 근본적으로 사람을 살리는 그를 어떤 기준으로 모든 법이라든지 이런 시스템이 돌아가게 돼 있는데 그러니까 억지로라도 안 살리면 그게 분쟁에 휘말릴 수가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까 억지로 살리려고 하니까 환자 입장에서는 그게 별 의미가 없는데도 인공호흡기를 달고 중환자실을 가고 이런 상황이 벌어진 거죠. 병원들의 방어적 연명 의료가 행해진 것은 1997년 한 사건 때문이었습니다. 뇌수술 후 깨어나지 못한 환자의 인공호흡기를 보호자의 요청으로 제거하고 퇴원시킨 후 사망한 사건이었습니다. 그런데 법원은 퇴원시킨 의료진과 부인을 살인죄로 고소했고 나머지 의사들에겐 살인 방조죄를 선고했습니다. 이 결정으로 회생 불가능한 환자라도 치료 중단에 동의하지 않는 의료적 관행이 시작된 겁니다. 이 트라우마가 아직 의료인들에게는 남아있는 겁니다. 물론 학계에서는 이 판결이 잘못됐다고 충분히 논의가 됐지만 여전히 임상 현장에서는 내가 이 연명 의료 중단을 했다가 가족으로부터 손해배상 소송을 당하지 않을까, 형사 고소를 당하지 않을까, 내가 형사적인 범죄인이 되지 않을까라는 그런 트라우마가 이런 사례를 통해서 남아있기 때문에 아마 의료진들은 그기에 대해서 연명 의료 중단에 대해서 소극적으로 나오지 않나 생각됩니다. 90세 어머니의 임종 과정을 책으로 쓴 권형란 작가는 누구도 책임지지 않는 병원에서의 참혹한 죽음을 경험했습니다. 연명치료 중단을 이야기해도 받아들여지지 않는 허망한 죽음. 그것이 어머니의 죽음이었습니다. 지금 임종하십니다. 근데 너무 그랬던 게 의사가 와서 볼 때마다 그 말을 하고 가는 거예요. 곧 돌아가신다고 그랬는데 또 처치를 했으니 또 숨을 받아줘서 또 고통받고. 그 과정은 정말로 고통스러웠던 건 그때만이라도 그냥 차라리 이걸 뺐으면 그 생각이 좀 들었어요. 그 처치를 한다는 거, 그거를 멈춰달라고 그랬던 거죠. 엄마를 그만 살게 해주세요가 아니라 이 고통을 그만 겪게 해주세요였던 것 같아요. 이거 콧줄 우리 도저히 안 되겠어요. 이거 좀 빼주세요. 이런 얘기하는 가족들도 계시거든요. 근데 문제는 그렇게 해서 제거를 해달라고 그러면은 의사들이 제거를 해주느냐, 그렇지 않는다는 게 문제가 있는 거죠. 의사들 역시 이걸 내가 중단했다가 내가 법적인 문제가 생기면 어떡하지? 이런 부분이 들어가게 되면 환자분은 정작 소외가 되는 거예요. 이게 나의 죽음인데 내 죽음을 놓고 나는 결정권이 없어지고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나를 괴롭히는 일들이 이제 실제로 많이 벌어질 수밖에 없는 것이 현실입니다. 아무도 콧줄을 껴주는 의사는 있는데 콧줄을 빼주는 의료인이 없어요. 콧줄을 끼는 부분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제약이 없는데 콧줄을 빼는 행위에 대해서는 윤리적인 제약이 있기 때문에 아무도 스스로 하려고 하지 않는 거죠. 죽음조차 치료의 대상으로 보는 사회. 죽음의 자기결정권이 주어지지 않는 현실 속에서 과연 우리는 존엄한 죽음을 선택할 수 있을까요? 아무도 집에서 죽지 못하고 아무도 노안으로 죽지 못하고 아무도
아무도 자연스럽게 죽지 못하는 이 상황에 어떤 이야기를 더 해야 될까요? 다음 달 4일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되면 환자 스스로 존엄사를 결정할 수 있습니다. 환자의 뜻에 따라 품위 있는 죽음을 맞기 위한 연명의료 결정법이 내일부터 시행됩니다. 지난 2018년 2월 4일 연명의료 결정법이 시행됐습니다. 회생 가능성이 없는 임종기 환자에게 무의미한 연명의료를 중단할 수 있도록 한 겁니다. 건강할 때는 환자 본인이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하고 아플 때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곳에서 의사와 함께 연명의료 계획서를 작성해야 합니다. 만약 환자가 의식이 없는 경우 연명의료를 거부하려면 환자 가족 2인 이상이 평소 환자가 연명의료에 대해 거부 의사를 밝혔다고 진술하거나 또는 가족 전원이 연명의료 중단과 유보에 합의해야 합니다. 그런데 전문가들은 이 과정에 문제가 있다고 말합니다. 그 연명의료 결정법에 대해서는 정말 드릴 말씀이 많죠. 이제 크게 말씀드리면은 대상이 너무 극히 제한적이다. 임종 환자 대상. 예. 그리고 두 번째는 그 절차가 쓸데없이 복잡하다. 그럼 그 서류를 작성하고 그걸 전산 입력하고 또 뭐 서류 챙겨오고 가족관계 증명서 갖고 오라 뭐 그 시간에 환자나 가족하고 대화할 시간이 다 없어지는 거예요. 복잡한 연명의료 결정법 때문에 40만 명이 넘는 요양병원의 환자들은 연명의료 중단이 현실적으로 어렵습니다. 그 이유는 요양병원은 대부분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요양병원의 윤리위원회 등록률은 약 4.6% 정도로 매우 저조한데요. 결국 대부분의 요양병원은 연명의료를 유보하거나 중단할 법적 자격이 없다는 얘기가 됩니다. 지금 우리나라 법에서는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된 의료기관에 한해서만 이 법을 적용할 수 있고 또 환자분들이 등록한 서류를 전산으로 볼 수 있게 이렇게 돼 있는데 많은 의료기관, 특히 작은 규모의 요양병원은 의료기관 윤리위원회를 설치하기가 굉장히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평소에 환자분이 뭐 사전 연명 의료 의향서를 작성해 두더라도 이 작은 병원에서 임종하시면 그 법을 적용받지 못합니다. 부득이하게 요양병원에서 종합병원이나 상급 종합병원으로 의료기관 윤리위원회가 설치되어 있는 병원으로 보낼 수밖에 없는 거죠. 의식도 흐려져 있고 거동도 불편한 환자를 데리고 환자 보호자가 병원을 전전해야 되는 임종기 셔틀 현상이 발생하는 거고요. 결국 임종기 셔틀버스에 오른 환자들은 요양병원과 응급실 사이를 오가며 연명의료의 늪에 빠지게 됩니다. 연명의료를 중단하거나 유보한 경우는 상급 종합병원과 종합병원에서의 비중이 약 97% 이상을 차지하는 반면 요양병원은 약 1% 미만에 그쳤습니다. 미리 사전 연명의료 의향서나 연명의료 계획서를 썼더라도 결국은 큰 병원의 응급실과 중환자실에서 죽음을 맞이할 수밖에 없습니다. 결국은 아무도 책임을 지지 않는다는 그런 현상하고 맞물려 있고요. 그러다 보면 결국은 이것은 환자분의 어떤 행복이나 만족도나 이런 것과는 달리 이제 이분은 돌아가시면 안 돼. 그러니까 나는 책임을 모면해야 해. 이런 작동을 하기 때문에 이것을 면피용 셔틀이라고 그렇게 심한 말로 부르게 되는 거죠. 예. 인간에게 노화란 자연스러운 현상입니다. 나이가 들어감에 따라 마음도 몸도 노쇠해가고 죽음을 향해 달립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우리는 노환으로 자연사한다는 사실을 잊어버렸습니다. 15년 전 노쇠로 인한 사망자 수가 40% 이상이었다면 현재는 10% 정도인데요. 같은 시기 암과 호흡기 질환 사망자 수는 꾸준히 증가했습니다. 이것은 어떤 의미일까요?
우리가 노인이 되어서 갖게 된 여러 가지 증상들, 증후군 이런 것들이 결국은 어떠한 질병 때문이었다라는 것을 우리가 알게 됐다는 이야기고, 그래서 그런 부분들을 좀 적극적으로 치료를 하다 보니 그 질병으로 사망하시는 분들이 늘어나시게 이제 되었다라는 이야기가 될 것 같습니다. 자연사를 의미했던 노환이 이젠 의학의 발전으로 진단 가능한 질병으로 인수분해된 겁니다. 노화와 관련돼서 따라오는 증후군을 우리가 질병으로 볼 것이냐, 적극적 치료의 대상으로 볼 것이냐, 아니면 이 노인분들이 그 노쇠와 함께 오는 증후군을 어떻게 함께 잘 살아갈 수 있을 것이냐에 대한 방법을 찾을 것이냐에 대한 질문을 던지는 그래프가 아닌가 하고 생각이 됩니다. 노화의 질병화는 암 역시 예외가 아닙니다. 고령 사회와 함께 뒤따라오는 것이 바로 암 환자의 증가인데요. 고령일수록 각종 암 발병률 또한 증가합니다. 암 역시 노화의 결과라 할 수 있는데요. 노령기의 암 치료는 연명 치료와도 밀접한 관련이 있습니다. 그 요양병원에서 거의 거동이 불편한 채 계시다가도 이제 그런 진단이 되면 뭔가 적극적으로 하지 않으면 마치 비윤리적인 사람처럼 비치는 거죠. 이제 그런 조금 그 사회적인 어떤 눈치랄까요? 그런 영향을 받는다고 봅니다. 예. 많은 보호자들이 치료하는 게 선택이라고 생각하거든요. 1초라도 이 승에서 더 있는 게 효라고 생각하시거든요. 반드시 그런 건 아닌 것 같습니다. 만약에 암이 발견이 된다던가 이제 갑자기 무슨 급성기 문제가 생긴다든가 그러면은 요양병원 입장에서는 큰 병원으로 가라고 이야기할 수밖에 없는 실정이죠. 큰 병원에 모시고 가지 않으면 마치 불효를 하는 것처럼 이제 느껴지는 문화가 있다 보니까 이러한 전반적인 사회 문화적인 맥락 속에서 요양병원의 입원도 늘어나게 되고 거기에서 문제가 생겼을 때 어떻게 보면 과도하다 싶을 정도의 의료 집착적인 행동을 보이면서 과연 누구를 위한 의료인지 알 수 없는 의료가 많이 행해지는 것이 현실입니다. 긴 투병 생활을 끝내고 아버진 혜원 씨 곁을 떠났습니다. 수많은 추억과 이야기를 남기고 가족들의 품에서 마지막 인사를 나눴습니다. 가족들을 지켜내느라 고생하셨고 그동안 고마웠노라 사랑의 마음도 전했습니다. 그래서 아버지 가시는 마지막 길은 외롭지 않았습니다. 언니야, 울지 마. 할아버지 천국에서 만날 거지? 아빠 사랑해. 제가 이제 잠을 못 자는 거예요. 잠을 못 자고 심장이 아프고 좀 몸도 힘들고 그러면서 좀 힘들었는데 아빠가 그걸 아셨는지 정말 꿈에 딱 나와서 저희 애들이 이제 막 놀고 있고 아빠가 이렇게 침대에 이렇게 누워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반쯤 걸터 앉았는데 이렇게 부르시는 거예요. 그랬더니 아빠가 안아달라고 하셔서 꿈에 이렇게 아빠를 안았더니 아빠가 너무 따뜻하다라고 하시면서 제가 듣고 싶었던 두 마디만 딱 하고 제가 꿈에서 깼거든요. 근데 그게 아빠는 괜찮다. 너네 가족 잘 살아라. 딱 두 말씀을 하셨어요. 그래서 막 울었어요. 엄청 울고 그 이후로 좀 마음이 편해지는 거예요. 힘든 시간을 보내고 혜원 씨는 천천히 일상을 되찾아가고 있습니다. 자신처럼 임종 돌봄을 하고 있을 가족들에게 그녀는 하고 싶은 말이 있습니다. 편하게 갈 수 있도록 너무 귀한 일들을 하고 계신다. 힘내시라. 우리의 일이다. 언젠가는 우리도 겪을 수 있는 일이다.
죽음의 시간을 선택할 순 없습니다. 그러나 어떻게 죽을 것인가에 대한 문제는 스스로 결정할 수 있어야 합니다. 삶의 끝인 죽음을 어떻게 마무리해야 할지,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하기 위한 길은 무엇인지 우린 그 해법을 찾아야 합니다. 고령 사회로 접어들며 노인 돌봄은 매우 중요한 문제가 됐습니다. 치매 어머니를 모셨던 부부는 그동안 요양원만 8곳을 옮길 정도로 마음고생이 심했습니다. 임종 때까지 연명 의료 없이 어머니를 잘 돌봐줄 수 있는 곳을 찾는 일은 쉽지 않았습니다. 안 묶어놓고 연명치료 안 하는데 진짜 없는가 싶어서 그 요양병원들을 또 한편 이해도 할 수는 있어요. 그지요? 그거 뭐 낙상하면 안 되고 또 그거 더 쉬어야지 또 살아갈 수 있으니까 또 뭐 코로 음식도 넣어야 되고 그것도 이해도 하지만 그렇게 안 하는 데는 없는가 싶은 생각이 들어서 찾았어요. 다행히 부부는 연명 의료에 고통을 주지 않는 요양병원을 찾았습니다. 그곳으로 어머니를 모신 후 생활도 안정을 되찾았는데요. 어머니를 직접 돌보는 대신 일주일에 한 번씩 자주 어머니를 찾아뵙고 있습니다. 치매를 앓고 있는 문순이 어르신은 올해로 93세입니다. 예. 안녕하세요. 예. 잘 계시예? 밥도 안 먹고 잘 밥 잘 잡숫고. 뭐 잡수고 싶은 거 없어요? 배부르면 밥 먹고 뭐 우유도 먹고 수유도 잡숫고. 또 뭐 좀 뜯고. 그러면서 안 가. 예? 장설 사줘. 간식도 주고. 씨는 어떤 놈? 거동은 불편해도 이전보다 훨씬 더 건강해진 어머니. 자식들은 또 그 모습에 안심이 됩니다. 면회 오는 가족들이 있을 때면 보호자들과 직접 소통한다는 최현석 원장인데요. 치료에 대한 중요한 결정은 모두 보호자와 의견을 나눈 후에 결정합니다. 집에 계실 때랑 지금 숨 차는 건 좀 어때요? 집에 있을 때 날 이것보다 더 했거든요. 촌에 있을 때. 집에 있을 때보다는 조금 나아요? 나았죠. 저 주간 보호센터 갈 때도 이것보다 좀 심했거든. 지금 저 치료하는 거는 다른 심장약이랑 다 끊었고요. 예. 다 끊었고 그 다음에 드시는 약은 식욕 촉진제를 하나 드세요. 그 약이 식욕 촉진 효과가 굉장히 좋아요. 근데 지금 어머님 식사를 굉장히 잘 하시는데 지금 고민이 그 약을 계속 쓸까. 지금 하루 걸러서 이틀에 한 번씩 복용하시는 건데 통상 용량이 한 4분의 1 정도 뭐 많은 양은 아닌데 그 약을 계속 드시게 할지 끊을지 좀 고민 중인데 선생님 생각은 어떠세요? 그 약을 제가 생각할 때 좀 끊어봐도 될 것 같은데. 예, 그럼 될 것 같아요. 끊지 안 하기요. 그대로 먹고 말게. 언제 먹건. 그래 일단 그 약을 일단 끊고 볼게요. 그 호흡기만 숨이 좀 덜 차게 하는 치료만 하고. 거의 뭐 편안하니까 뭐 이제. 얼굴 표정도 많이 좋아졌습니다. 예. 올라갈게요. 이곳에서 어머니는 무리한 치료 대신 돌봄을 받고 있습니다. 예, 표정이 좋아지셨어요. 아까 보니까 표정이 훨씬 좋아졌습니다. 좋아졌고 원장님 말씀 따나 계실 동안에 편안하게 계시다가 돌아가셨으면. 식사 시간. 최현석 원장은 100명에 가까운 입원 환자들을 돌보며 직접 배식을 하기도 합니다. 안녕하세요. 점심 먹읍시다. 점심 먹게요. 점심. 이렇게 하고. 어쩌요? 자 뚜껑 열고. 뚜껑 열고. 말기 치매 환자와 노인성 질환자가 대부분이지만 이곳은 콧줄로 영양제를 투여하거나 수액을 주지 않습니다.
그 어떤 인위적인 치료나 강제성을 띠지 않는데요. 무의미한 연명 의료를 피하기 위해서입니다. 특히 직접 식사를 하지 못하는 환자들을 위해 식사 시간 30분 전 먼저 선배식을 합니다. 식사 수발하는 시간이 오래 걸려서 좀 더 식사 시간을 충분히 주기 위해서 다른 부분들을 먼저 가져오고. 사실 콧줄 같은 비위관을 할 경우 단시간 내에 환자들을 먹일 수 있어 요양병원의 운영면에서는 쉬운 방법이기도 한데요. 최 원장은 콧줄을 하지 않는 것을 돌봄 원칙으로 지키고 있습니다. 비위관 삽입해서 영양 공급이 되면 회복이 돼서 자기가 식사할 수 있을 정도가 될 거로 예상이 되면 그때는 하는 거는 올바르지만 말기 환자, 임종을 앞두는 환자들이 식사를 못할 때는 비위관을 하지 않는 게 좋다고 생각이 듭니다. 자, 밥이에요. 많이 드세요. 네. 아들 부부가 면회를 왔던 문순이 어르신 역시 식사를 잘 하시는데요. 이곳에선 마지막까지 스스로 식사를 하도록 유도합니다. 씹고 삼키면서 음식의 맛도 느끼고 인지 기능이 급속도로 나빠지는 것도 예방할 수 있는데요. 인내심과 시간이 많이 들지만 최 원장은 이런 섬세한 돌봄의 과정이 임종기 환자들의 삶의 질을 높일 수 있다고 생각합니다. 치매 환자들은 기억력이 없기 때문에 내가 밥을 먹었다, 누가 나한테 잘해줬다 그런 의사 표현은 하진 못하거든요. 그래도 그 따뜻한 느낌, 따뜻한 감정은 간직하시는 것 같아요. 그래서 저 사람은 나를 돌봐주는 사람, 따뜻한 사람, 그러면 뭔가 협조가 좀 잘 되고, 아, 저 사람은 나한테 안 좋은 사람, 불편한 사람, 그러면 서로 협조가 잘 안 되고, 그럼 더 돌보기가 더 어렵거든요. 돌본다는 거는 사실은 세심한 게 필요하잖아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원하는 대로, 상대방이 편한 대로 이렇게 맞춰줘야죠. 그래서 근데 한번 그런 게 길들여지고 익숙해지면 훨씬 더 편해요. 갑작스런 병실 호출입니다. 최현석 원장의 발걸음이 빨라지는데요. 무슨 일이 생긴 걸까요? 강건 선생님, 숨 차신 거 좀 어떠세요? 환자의 상태가 좋지 않습니다. 아까보다 좀 나아요? 숨 차신 게 아까보다 좀 나아요? 호흡이 가빠졌습니다. 지금 그 강용준 선생한테 연락했어요. 곧 올 거예요. 아들 강용준. 그래, 요거 산소하고 있으면 숨 찬 걸 좀 덜해지실 거예요. 네, 조금만 참고 계세요. 네. 좀 이따 다시 올게요. 그래서 이제 산소 호흡기하고 있고 이제 하얀 가운을 입고 이제 의사가 가서 숨 차지 않게 해드릴게요 하면 그 정서적으로 좀 안정이 되는 효과가 있고, 사실 정서적으로 안정되는 효과가 숨 쉬는데 훨씬 더 좋거든요. 왜냐면 불안하면 호흡을 계속 이렇게 가쁘게 쉴 거기 때문에 이제 악순환에 대해서 악화가 되는데, 좀 이제 편하게 해드릴게요, 산소 드릴게요 그렇게 하면 조금 위안이 돼서 숨 쉬는 게 조금 편해지거든요. 산소 포화도가 급격히 떨어진 환자. 호흡이 가빠진 환자를 위해 최소한의 치료가 행해집니다. 가래가 잘 배출될 수 있도록 유도해 보는데요. 무엇보다 극심한 두려움을 느끼지 않도록 안심시켜 드립니다. 네. 전화기
힘내야지. 응? 힘내야지. 제사를 하고 해야 되니까. 네. 걱정 안 하셔도 돼요. 원장이 아버님 괜찮아지신다고 걱정하지 말래요. 죽음이 가까이 다가왔습니다. 마지막 숨을 붙잡고 할아버지는 가족들을 기다리는 듯 했습니다. 이제 임종실로 이동합니다. 심폐소생술도 기도 삽관도 하지 않습니다. 의료진은 편안히 숨을 거두시도록 도울 뿐입니다. 일단 마스크만 착용하고 해서 아버님 옆에 좀 계시도록 이렇게 할게요. 네. 신통한 검사하고 그냥 마스크만 착용하고 올라오고 강원장 그렇게 이야기 좀 했거든요. 가족들의 마음은 좀 다급하실 거예요. 임종의 순간에 좀 같이 좀 계셨으면 하고, 그리고 이 가족분들이 특히 이제 아버님도 이제 교회에 다니셨고, 그래서 이제 임종하시기 전에 이제 기도 같이 드려야지 아버님도 편하실 것 같고 가족들도 편하실 것 같고, 그런 시간을 제공하려고 하는데. 할아버지의 상태를 다시 살피러 왔습니다. 강변도 선생님, 숨쉬기 좀 편해지셨어요? 자녀들이 도착할 때까지 얼마나 버틸 수 있을지 마지막 작별 인사라도 나눌 수 있길 바라보는데요. 아까보다는 많이 좋아지셨네요. 그래, 좀만 참고 견디세요. 좀 이따 다시 올게요. 존엄한 죽음이란 무엇일까요? 진단과 치료로 퇴색된 죽음이 아닌 따뜻한 보살핌으로 마지막 생애를 보낼 수 있는 것. 이것이 우리가 원하는 죽음이 아닐까요? 끝까지 치료를 해달라고 대부분 말씀을 하세요. 그러면 그게 오히려 고통을 증가시키는 거다. 수명을 연장을 조금 될지언정 그동안에 너무 아프다, 힘들다, 숨쉬기 곤란하다. 이게 효도입니다. 편하게 빨리 가시게 하는 게 효도입니다. 불효가 절대 아닙니다. 죄책감을 가질 필요가 없습니다. 그런 말도 직접적으로 해요. 뭐 이거 불효라고 생각하고 죄책감 가질 필요가 전혀 없습니다. 우린 누구나 늙고 누구나 죽음을 맞이합니다. 어떤 삶을 사느냐만큼 어떻게 죽을 것인가도 중요한 문제입니다. 죽음의 의료화로 인한 연명의료는 또 다른 고통을 낳습니다. 죽음을 거부하기보다 제대로 준비할 때 우린 인간다운 죽음을 맞이할 수 있습니다. 죽음을 받아들이지 못하는 사회, 그것은 악몽일 뿐입니다.